공부를 잘하는 아이, 뭐 공부 네. 습관을 기른 아이가 되려면 네. 제일 먼저 무슨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앉아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싶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답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네.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긍정적인 정신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의 관리 습관. 그래서 이것은 뭐 건강 관리와도 연결이 돼 있지만 내가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가장 간단한 뭐 심호흡이나 이런 것부터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오늘 하루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긍정적인가를 판단하는 습관. 이것을 기르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아이가 질문을 계속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해온 문장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스스로 해내는 아이의 비밀의 저자이신 김보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신경심리학 박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의사결정 신경과학을 전공했고 인간이 선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혹시 네. 자제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첫째가 만으로 10살, 10살. 둘째가 8살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런 건 정말 다르다 싶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히 한국 부모님들과 의사소통할 때 제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세상에 있는 답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하세요. 정답을. 어떤 문제든 정답이 있을 것이고 그 정답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몇 살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수학을 어느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는 답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뭐 제가 실리콘밸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애시당초 정답이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답이 없는 것. 세상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들어.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모여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둘째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AI를 활용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에게 문제집 같은 거 사지 않고 전부 다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빠도 만들고 아이도 AI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자기 문제를 만들어가고 책을 읽으면 그걸 AI하고 토론하고 실제로 인간의 능력도 어떤 것으로 보느냐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타고난 것이고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후자의 측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바뀐다. 네. 네, 뇌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뇌는 뭐 타고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타고난 것이 잘 안 바뀐다라고 보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는 뇌는 계속해서 바뀌고 물론 어렸을 때 잘 바뀌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의 관점이거든요. 박사님, 그러면요, 사람의 뇌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뇌 발달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극이란 말 많이 하죠.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집어넣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자극은 원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은 한 번에 뇌를 갑자기 이렇게 확 바꾼다기보다는 천천히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물이 길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물길이라는 게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의 고를 따라서 계속 물이 지나가고 하면 점점 깊어지면서 한 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거기로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되죠. 뇌의 발달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면 될수록 뇌는 그것을 점점 더 잘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많이 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뭐 외국어를 학습하면 그 외국어를 말하는 데 필요한 구조에 가깝게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잘 학습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는 것까지 되면 그 행동에 맞춰서 뇌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습관이라고 불러요. 좋은 습관이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이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실패한다. 하기가 어려워야지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씩 해야지. 갑자기. 지금 내가 0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1시간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지금부터 읽어라. 못 읽죠.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근데 앉혀놓고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결국은 2-3번 반복하고 나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고 포기하게 되죠. 습관을 만드는 마법의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청자분들께 그 5가지의 비밀을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괴로움이 최대한 없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네. 첫 번째로 꼭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보통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행동부터 생각하세요. 뭐 주 3회 운동, 하루에 1시간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일주일에 3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목표를 먼저 분명하게 잡고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 여기에 맞는 행동을 고르는 거예요. 그걸 타겟 행동이라고 불러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타겟을 고르는 거죠. 1시간 하겠다. 못할 수 있죠. 그럼 사실 40분 하겠다로 고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향을 먼저 찍으시고 거기에 어떻게 갈지의 수단을 행동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행동은 쉽고 간단하고 가급적 재미있으면 더 좋고 예를 들어 저희는 매달 캠페인이 있어요. 그 달의 캠페인. 지난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자. 그거는 아이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고른 타겟 행동은 뭐냐면 대답을 들리게 하자. 네, 아니요, 좋다, 싫다 대답을 들리게 하자. 그렇게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다 습관을 만들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행동을 정했으면 앞에 신호를 붙여요. 신호요? 네. 그래서 그 행동을 언제, 어떤 조건일 때 실행할지 약간 알고리즘 짜듯이 초록불이 나오면 간다처럼 신호를 만드는 것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알람 시계가 울릴 수도 있고 이미 세상에 많은 행동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딩동댕동 학교에서 종치면 이제 가서 수업 시간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행동이 시작하는 지점을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4번째 보상이 그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신호를 주고 행동을 하면 행동의 뒤에는 보상이 따라 붙습니다. 이 보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좋은 행동은 좋은 보상이 원래 딸려와요. 그래서 행동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불러서 좋고 피곤할 때 누워서 자면 피로가 풀리니까 좋은 것이고 깨끗하게 씻으면 개운해서 좋고 그런 것이 사실은 그 행동 자체에 들어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오히려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언급해주는 정도. 예를 들어 대답을 들리게 하자라고 하면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대답을 네 하고 정확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대답을 잘하니까 잘 들리고 좋다. 그 정도? 네. 막 우와 이렇게까지는 사실 네라고 대답을 한 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엄마가 잘한다 해서 부추기는 것보다는 아이가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서 내 의견이 더 잘 전달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조금 어린 친구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건 조금 더 낮은 차원의 기본적인 행동인 게 많고 예를 들어 이를 닦는다든지 뭐 휴지 썼으면 버린다든지 그럴 때 보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뭐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기로 약속을 했어요. 가서 넣었어요. 넣은 순간 엄마 아빠를 딱 보게 되어 있어요. 나 넣었다 이거죠. 나 넣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눈이 마주쳤으면 그냥 뭐 한번 그 끄덕. 정도.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나 잘한 거 봤구나, 내가 지금 잘했구나 라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참여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띵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 네. 오늘 점심 드셨나요? 네, 먹었어요. 띵. 이 정도? 이 정도? 왜냐하면 좋아요 음. 시스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받기 위해 어때요? 좋아요는 사람을 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그것도 참 부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한번 꼭 지금 눌러주세요. 네. 마지막 5번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호, 행동, 보상의 네. 그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절대로 습관이 되지 않고 이 행동이 습관이다라고 하려면 충분히 학습이 되어서 네.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수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요. 이 반복을 잘 하기 위해서 행동이 너무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3번, 4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그다음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났더니 좋더라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럼 다시 해야겠네 라는 이 반복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시간은 한 2, 3주 정도 2, 3주 네, 반복을 해보시고 잘 굴러가면 그대로 조금 더 하시면 되고요. 2, 3주 열심히 했지만 아무리 해도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행동의 수준을 더 낮추시거나 신호를 좀 바꾸시거나 하면서 좀 더 쉽게 되는 형태로 계속 수정하시는 것을 권해요.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뭐 공부 네네. 습관을 기른 아이가 되려면 네. 제일 먼저 무슨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오래 앉아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싶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답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네.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앉아서 공부를 하느냐? 음. 서서 하면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의 힘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것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이 그걸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앉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앉는 습관을 기른다기보다는 배우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배우려면 앉아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을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 습관을 기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한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2번째는 질문하는 것. 언제나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것은 질문한다.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아이들은 원래 갖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죠. 왜? 이거 뭐야?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경험을 여러 번 하면 내가 궁금하면 찾아보면 아는구나. 그것이 공부의 제일 기본이죠. 사실 저희 아이도 6살인데 질문을 진짜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커가면서 질문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소통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왜 질문 횟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계속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못하게 되는 데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는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막 푸셨어요. 근데 어떤 풀이 방법을 풀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다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보경아, 다른 애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진짜요? 네. 그냥 있어.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 개의 방법을 알려주면 친구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네네. 근데 그러면 어때요? 진도를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뚝뚝 끊기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질문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뭐 학교에서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만큼은 그렇죠. 아이가 질문이 안 멈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해온 문장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의 질문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 사실은 내가 반드시 그 대답을 해줘야 되지도 않아요. 아이가 물어봤을 때 너는 그게 궁금하구나? 그러면 찾아보자. 만약에 내가 답을 모른다면 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를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예를 들어 뭐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소방차는 뭐야? 그럼 저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알아요? 당장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럼 엄마 눈은 왜 와? 해는 왜 산 뒤로 넘어갔어? 네. 뭐 달은 왜 우리를 따라와?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도 괜찮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도 의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당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질문하면 원하는 답이 어디선가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것은 아마도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 예. 조금 귀찮긴 해요. 자꾸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네, 가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고 퀴즈를 내서 맞추면 테이블마다 점수가 있어서 1등 테이블이 되면 래프를 뽑아서 상품을 받거나 네. 그런 퀴즈쇼 같은 걸 하세요. 네. 그런데 가끔은 모두 다 맞출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 래프를 뽑기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서 내가 상을 받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미국 맞지. 역사를 배웠으면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잘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모든 테이블이 답을 다 맞췄으면 상품 티켓을 2개씩 받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오케이.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 맞췄을 때는 더 많이 받자, 상품을. 라고 룰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정답에서만 고르지 않고 없는 정답지를 만들어내려면 계속 궁금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자존감 높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알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마법의 루틴이라고 할게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잠을 줄인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 네.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의무적인 것으로 하루가 꽉 차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학원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이 학년 대비에 이 정도 해야 한다라는 양이 주어지면 그걸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네. 그것이 이 아이의 공부 시간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고 일정 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질문하는 습관이라든지 자기가 찾아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것.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이가 긍정적인 정신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의 관리 습관. 그래서 이것은 뭐 건강 관리와도 연결이 돼 있지만 내가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가장 간단한 게 심호흡이나 이런 것부터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오늘 하루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긍정적인가를 판단하는 습관. 이것을 기르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하는 연습이에요. 감사 연습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네네. 매일매일 그것을 찾아보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찾아보면 항상 있어요. 뭐 날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뭐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에도 감사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똑똑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감사라는 거는 정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지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 있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사건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한 대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누구 덕분인지를 찾아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네요. 연습하는 것. 아까 친구가 나에게 그네 양보해줘서 내가 참 감사했지. 그리고 엄마가 내가 먹고 싶어하는 돈가스 이 날씨 더운데 막 땀 흘려가면서 튀겨줘서 그것도 감사하지. 라고 그것이 누구가 나에게 준 선물인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 처음 해보면 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되게 뻔한 얘기만 하거든요. 뭐 집이 있어 감사하고 네네. 우리 가족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훨씬 더 디테일한 걸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빠는 뭐 이러이러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엄마는 이러이러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뇌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감사 연습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는데 지금 되게 덥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부딪히기만 해도 짜증나고 있던 감사도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감사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긍정회로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중에 긍정적인 것을 골라서
평가하는 사고 회로를 만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산에 많이 가는데 네, 덥죠. 산에 가면 모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애들이 힘들다고 안 해요. 뭐 산에 갔는데 안 힘들 리가 없잖아요. 네. 불평, 불만에 덥다, 힘들다가 나올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아이에게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산에 가면 올라오는 것은 힘들었지만 뭐 풍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안 시켜도 잘했으면 좋겠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슴속에 품어야 될 키워드를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하는 네. 말이에요. One is better than none 이라는 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하는 게 네. 훨씬 낫다. 내가 100을 해야지 생각하고 100을 못했을 때 99만 돼도 내가 못했다. 하나가 부족하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단한 거죠. 습관이라는 게 이것을 실패하면 그만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시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라도 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어쨌거나 나아진 상태다. 두 번째는 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즐겁게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요즘은 하나밖에 없고 되게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두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네네. 아이가 싫어하는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는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아이가 빠른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저희 둘째가 체조를 하는데 철봉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터져서 물집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늘 물집이 터지고 다시 하고 터지고 그래서 두껍게 굳은 살이 생겨가는데 그것이 걔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이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선택해서 거기에 수반돼서 딸려오는 고통이에요. 그것을 내가 손 그렇게 터지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겐 없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는 고통은 고통스러워하게 놔둬라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밟고 올라가다 보면 점점 더 무언가를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진짜로 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따뜻하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김보경 박사님의 신간도서 스스로 해내는 아이의 비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